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체크인 특별호 저희 진행하고 있는데요. 2020년 출판계를 몇 가지 키워드를 가지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는 5개 키워드를 선정해서 말씀을 좀 나눠봤고요. 도서정가제, 리커버, 자본주의 샤머니즘, 그리고 신인 작가와 직업 에세이, 구름빵 사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번에는 또 5개의 키워드를 선정을 했는데요. 첫 번째 키워드가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얘기 안 할 수 없는 코로나. 지겨우시더라도 코로나가 참 출판 시장에 많은 변화들을 만들어냈는데요. 어떠한 변화들이 있었을까요? 코로나를 이제 검색을 하면은 200권이 넘는 책들이 나옵니다. 네. 출판 기자의 입장에서는 매주 정말 한 2-3권 정도가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코로나를 정면으로 다룬 책들만 200권이고 돌봄이라든지 아니면 정신, 심리 이런 것들이 코로나 블루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책들까지 합하면 정말 올해 출판 시장의 정말 많은 부분을 코로나가 차지를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야, 코로나 책을 이렇게 빨리 기획해서 냈어? 그러게요. 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출판사 순발력 정말 박수 칠만 하죠. 정말로 근데 이제 네. 딱 그 속내를 이제 얘기해 보자면 전혀 코로나를 대비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 그간 뭘 하다가 제목에 코로나 붙은 게 절반 이상. 그런 그렇습니다. 것도 뭐 이럴 있죠. 수도 있죠.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서문 좀 바꾸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로나 붙여서 시류에 편승하는 책들이 물론 있었습니다. 맞아요. 어쨌든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중요한 키워드로 등장을 했고 대표적으로 기억되는 책들이 몇 권 있습니다. 뭐 코로나 사피엔스라든가 뭐 코로나 사이언스라든가 그렇죠. 또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든가 이런 책들을 통해서 코로나가 만든 우리 사회의 변화상 그리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어떤 미래의 변화상들을 많이 예측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또 그 밖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코로나와 관련된 책들의 인기를 엿볼 수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코로나 역주행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던 책들이 몇 권 있었죠. 장 선생님 어떤 책이 혹시 기억하세요? 까미 선생님. 패스트. 제목부터 예. 사실은 이게 1년에 막 몇만 번씩 나갈 만한 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꾸준히 세계문학으로서 꾸준히 팔리고 있는 책인데 올해 갑자기 그 까미도 엄청나게 호출됐을 뿐 아니라 패스트까지 각 출판사에서 나온 패스트 전권이 뭐 이렇게 판매량이 동시에 상승할 정도로 사실은 역주행 차트 뭐 정점까지 올라가진 못했지만 가장 많이 언급된 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네요. 그렇습니다. 또 눈먼 자들의 도시도 맞아요. 있었고. 그렇죠. 요즘 눈뜬 자들의 도시도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더라고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연관된 여러 책들이 많이들 그 순위권 위에 올라갔던 것 같고요. 사실 코로나가 만든 우리 사회 전반의 가장 큰 변화가 집콕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데 그렇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졌어요. 학생들이 학교를 못 갔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덩달아 베스트셀러가 된 책들이 있었죠. 어떤 책 기억나세요? 아몬드? 아몬드. 아몬드. 예. 독후감. 맞아. 독후감. 저희 집 청소년도 아몬드 읽고 독후감 써야 한다고. 맞아요. 네. 근데 예전에는 어떤 책이 필독서에 오르면 보통 부모님들이 도서관 검색을 먼저 맞아요. 하세요.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있으면 빌려봐. 빌려서 보고 또 옆집에서 빌려보고.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게 사실 도서관에서 빌려보는 걸 불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맞아요. 너도 나도 사야 돼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아몬드 같은 특히 청소년 분야의 소설들이 올해 2배가량 신장할 만큼 판매량이 네. 엄청난 인기를 끌었다고 그러거든요. 이게 코로나가 만든 출판 시장의 커다란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또 소설 판매량도 많이 증가했다고 그래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어쨌든 집에 있으면서 어려운 인문학 서적 읽기는 어려워요. 재미를 추구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넷플릭스가 뭐 통계를 발표 안 해서 그렇지 올해 사실은 가장 많은 흑자를 기록할 텐데 그러게요. 그것 연장선상에서 보자면 소설 읽으면서 현실의 아픔들을 계속 잊어가는 거죠.
물론 소설에는 더 아픈 사랑들이 나오고 더 아픈 일들이 나오겠지만 거기에 몰입함으로써 사실은 그 서사에 몰입함으로써 현실의 서사를 잊어버리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암울한 시기에는 소설이 많이 팔리는 네, 뭐 이런 경향들이 좀 있죠. 네. 소설이 어떤 심리적인 도피처가 되어주었다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2부의 첫 번째 키워드로 이제 코로나 이야기를 해봤고요. 소설이 많이 팔렸다라는 이야기 했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소설 시장이 이렇게 급 신장한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 경우가. 근데 올 한 해 소설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변화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새로운 스타일의 소설을 쓰는 작가들도 많이 등장했다. 이렇게 또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연스럽게 두 번째 키워드 여성 서사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여성 서사. 어떤 책이 특별히 기억에 남으세요, 최 기자님? 저는 뭐 사실 근데 받아보는 책 대부분이 여성 작가가 쓴 책이 너무 많았어요. 올해 특히 그랬어요. 올해 진짜 특히 맞아요. 그랬고 네. 번역서도 그렇고 국내서도 그렇고 할 것 없이 정말 많았고 그 중에서 저는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게 김금희 작가님의 복자에게 복자에게 재밌게 봤고요. 확실히 시대상이 쫙 녹아 있어가지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빛의 속도로 갈 수 없다면 그런 책도 있었고 이렇게 소설뿐만 아니라 비소설, 에세이라든지 논픽션 부분에서도 여성 작가가 쓴 것들이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주목할 만한 뉴스가 하나 있었죠. 2020년 꼭 읽어야 할 책 100권을 미 타임스가 올 연말에 선정을 했는데 거기에 82년생 김지영 영문판이 포함이 됐다고 그럽니다. 사실 82년생 김지영은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여성 서사의 어떤 시발점이 된 그야말로 막 엄청난 바람을 불러일으킨 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책은 자랑스러운 게 뭐 일본, 중국, 대만, 이제는 미국까지 전 세계 독자들에게 어떤 대한민국 여성 서사의 새로운 면들을 보여주고 있는 책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장 선생님 뭐 최근에 읽은 어떤 여성 서사, 여성 작가의 책 가운데 작품으로 딱 규정하기보단 그 백수린 작가를 계속 주목하고 있어요. 네, 특별히 그가 만들어내는 서사는 드라마틱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가 주는 힘으로만 끊임없이 독자들을 울고 울리고 울고 울리고 웃고 울리고 오늘 좀 발음이 좀 안 되는데 어쨌든 저는 개인적으로는 최근에 백수린 작가를 굉장히 주목해서 보고 싶고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작가를 꼽으라면 저는 백수린 작가를 꼽고 싶어요. 사실 이제 우리가 여성 서사라고 키워드를 꼽았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성 작가들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페미니즘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한 어떤 주제를 담고 있는 책들도 올 한 해 정말 많이 출간됐습니다. 특히 이번 올해 상반기에는 할머니라는 키워드가 출판계에서 상당히 좀 주목을 받았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백수린 작가 외에 이제 몇 분이 같이 쓰시는 엔솔로지인데 나의 할머니라는 그 엔솔로지가 있어요. 그런 것도 그렇고 무무 작가였던 것 같아요. 그분의 에세이도 상당히 높은 차트 높은 순위를 이제 차지를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올해 뭐 나중에 올해 책 할 때 얘기하겠지만 월키머러라는 작가 북아메리카 원주민 출신 식물학자인데 이 월키머러가 올해 초에 국내에 출간된 책 중에 향모를 따으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서 식물 이야기를 하면서 원주민들이 그 사랑하는 한 식물 이야기하면서 북아메리카 원주민들의 삶의 교훈들을 이렇게 풀어내는 그런 대목이 있는데 어쨌든 국내 작가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외서들 중에서도 특별히 여성 작가들의 이야기가 돋보이는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할머니 그리고 그동안 약간 소외되었던 그런 어떤 계층들 그런 부류의 목소리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말로 다양성이 확보되고 있다는 건 정말 좋은 현상인 것 같고요. 누가 그렇게 평가했더라고요. 40대의 황정은 작가, 30대의 정세랑 작가, 20대의 김초엽 작가. 그러니까 사실 대표하는 작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런 어떤 연령대별로 그만큼 한국의 여성 서사가 풍부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작가들이 너무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내년에도 여성 작가들 그리고 여성 서사들이 정말 두드러진 그런 또 활약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강화길 작가도 생각이 나요. 강화길 화이토스. 작가, 예. 네. 어떤 면에서 보자면 지금 이렇게 새로운 세대의 젊은 작가들이 여성 서사를 잘 펼쳐가고 있지만 지금 홍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여성 서사를 잘 펴냈던 선배 작가들이 분명히 존재했기 때문에 지금 이분들이 새롭게 태어날 수 있다. 이런 것도 또 한번 얘기해 봐야겠죠. 맞습니다. 세 번째 저희가 꼽은 키워드가 재테크 책들의 붐입니다. 돈 벌고 싶잖아요. 그걸 물어봐야 근데 아십니까? 재테크 책 보면 돈 벌 수 있나요? 그거는 뭐 재테크 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쓴 사람만 돈 버는 정말 많은 재테크 관련 책들이 맞아요, 나왔어요. 진짜. 뭐 올 한 해 뭐 주린이부터 시작해서 네. 영끌, 신조어도 많이 등장을 했고요. 사람들의 관심이 돈 버는 거에 많이 집중이 돼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관련 책들도 많이 등장을 했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 우리 장동수 선생님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은 뭐 재테크, 부자 되기 이건 뭐 인간의 욕망이기 때문에 지구가 멸망할 때까지 이런 책들은 베스트셀러 순위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고요. 농담이지만 지난 주말에 처갓집에 갔는데 생전 무슨 주식도 모르던 저희 아내가 갑자기 뭐 나도 주식이나 해볼까? 그래서 제가 집에 오는 차에서 물어봤어요. 어디 벼락이라도 맞았어? 거의 50년 가까이 아무런 뭐 그런 생각이 없던 사람도 무언가에 투자해야 돼? 맞아요. 투자하면 뭐 이런 생각들을 갖게 하는 맞아요. 사회 분위기로 몰아가고 있는 또 거죠. 부동산도 엄청 문제가 심각하고 그렇죠. 하니까. 근데 요즘 보니까 진짜 유튜브에서 네. 관련해서 재테크 컨텐츠를 다루고 있으신 분들이 출판 시장으로 넘어와서 그 맞습니다.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주원규 님이라고 Keep Going이라는 이제 책을 쓰셨는데 그분이 또 모 언론사 PD 출신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이렇게 돈을 버신 거예요. 근데 그런 책들도 되게 많이 팔렸습니다. 사실 이 재테크 관련 책들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류로 이렇게 구분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마인드, 우리 앞서 이제 얘기했던 뭐 그 더 해빙이라든가 그쵸.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 그 마인드를 정리해주는 책이 있다면 이제 구체적인 투자 전략서가 나오는 거죠. 저도 제 주변 사람들이 요즘에 주식 투자 정말 많이들 하시는데요. 예전과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남들 이야기를 듣고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남들이 뭐 좋대. 요즘은 다 공부하세요. 다 손에 책들이 들려 있습니다. 그만큼 주식에 대한 관심이 그리고 무언가를 이걸 공부를 통해서 내가 직접 진짜 투자하겠다라는 욕망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책들도 함께 잘 팔릴 수밖에 없는 거고요. 요즘 뭐 동학 개미 운동, 더 나아가 해외 주식을 사자고 해가지고 서학 개미 운동 뭐 이런 거 한다고 그러니까 공부하는 행렬들이 지금 이 시장으로도 맞습니다. 옮겨오고 있다라고 우리가 네. 해석해 볼 수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외국 이제 주식시장도 어떤 면에서 보면 열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누구랑 얘기하다가 테슬라는 자동차만 알지 액면 분할했다는 얘기를 듣고요.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인가 깜짝 놀란 적이 있는데 이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는 그 재테크 팍 부풀려가지고 터트리는 이런 과정이 있어야만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맞습니다. 생각하는 거죠. 한편으로 씁쓸해지는데요. 음. 재테크 책 열풍을 비판하는 우리는 그래서 안 되는 이쪽까지 거죠. 멀어지는 것이 아닐까.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언젠가 우리도 벽돌날이 있을 겁니다. 그럼요. 네. 자, 저희가 그 다음 준비한 키워드가 좀 참 어려운 이슈였습니다. 맞습니다. 문학상 사태라고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네네. 크게 올해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서 두 번의 문학상 맞아요. 사태가 있었다고 맞아요.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상반기에는 이상문학상 사태가 있었고 하반기에는 또 김봉곤 작가의 그런 생활, 예. 여름 스피드 두 권이 문제가 됐죠.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두 또 한 번 작품이 작가와 출판사들 간의 논란이 있었는데 맞습니다. 이상문학상 사태 먼저 우리 장동수 선생님이 먼저 얘기해 보실까요? 사실은 이상문학상 사태 저는 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문학상에 별로 관심이 없어서 이렇게 주의 깊게 보진 않았지만 주변 반응은 그거죠.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인데 어떻게 보면 사실은 상이라는 제도 안에 작가들이 안주하고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 몰입되어 있었다.
좀 확장해 보면 문당 권력이라는 것에 오랜 세월 동안 그것에 너무 깊이 침잠해 있었다. 그것이 이제 골맞고 터질 때가 되었다. 그래서 터진 것이다. 뭐 저는 이 정도로만 그냥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똑같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일이었습니다. 맞아요. 이상문학상을 받으면 자신의 작품을 저작권을 3년 양도하고 단편집에 실리도록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 단순하고 거칠게 간추리면 상인 거 맞냐, 상이 맞냐, 상이냐 버리냐 이런 그렇죠. 얘기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작가들 입장에서는 아니 상은 상이고 저작권은 저작권이지 어떻게 그렇죠. 퉁치냐. 그렇죠. 근데 이런 목소리들이 나왔던 맞습니다. 겁니다. 근데 이 끝에 결국에는 윤희영 작가, 붕대감기와 네, 그들의 첫 번째와 두 번째 고양이를 쓰셨던 윤희영 작가가 절필 선언을 맞습니다. 하셨죠. 네, 여러 작가들이 이제 절필 선언까지 하는 맞아요. 그런 사태로 안타까운 사태로 이어졌고요. 하반기에 접어들면서도 또 한 건의 이 작가들과 출판사 간의 논란이 있었죠. 최 기자님 잠깐. 이거는 근데 작가와 출판사 간의 논란이라기보다는 이게 그 김봉건 작가는 오토픽션이라고 해가지고 자기 서사를 쓰겠다라고 이제 천명한 작가인데요. 그 작가가 지인과 나눴던 카카오톡을 신매 분량을 거의 그대로 이제 책에 실었던 거죠. 네. 그런데 그 지인께서 문제 제기를 했고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이제 반영이 되지 않고 굉장히 그 사이에서 과정적 절차적인 문제가 있어서 결국에는 창비와 문학동네가 모두 판매 중단을 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상황 가운데서도 작가들이 또 목소리를 높여서 출판사에게 뭐 작품을 뭐 내려달라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그 책이 아예 절판되는 상황까지 절판됐죠. 우리가 목격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올 한 해 정말 이 작가들이 활발하게 앞서 우리가 뭐 구름빵 사태 이야기도 잠깐 했지만 작가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한껏 내는 그런 어떤 한 해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꼽은 키워드가요. 비대면 시대의 출판입니다. 앞서 우리가 코로나 잠깐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여러 가지 변화들이 예상이 되고 있는데 비대면 시대 출판 시장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될까 정말 활발한 논의가 있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이 좀 있었을까요? 일단은 올해는 그 출판 시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인 서울국제도서전이 온라인과 오프라인 연계해서 열렸는데 온라인의 비중이 더 컸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 사실상 원년이다. 온라인 행사의 원년이다라고 봐도 될 만큼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행사가 이루어졌는데 제가 기대가 높았을 수는 있습니다만 생각보다는 참여가 저조했어요. 그러니까 제 맞아요. 기대가 높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강연 행사들이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됐는데 예상보다 많은 분들이 보시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다른 차원의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도서전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사실 1년이면 여러 차례 뭐 전 세계 유명한 도서전들을 많이 다니게 되는데 올 한 해 단 한 차례도 외국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 가을에 왜 이렇게 우울한가 싶었는데 비행기를 못 타서? 비행기를 못 타서 아마 그런 것이 아니었던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 역시 비대면 출판의 새로운 어떤 변화상을 목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비대면이라고 하는 상황이 가장 지금 당황스러운 건 오프라인 매장 갖고 있는 서점들일 거예요. 그렇죠. 지금 시장이 온라인 쪽으로 다 급변하면서 더더욱 사실 맞아요. 우리나라가 온라인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그런 국가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게 완전히 지금은 온라인으로 거의 빠르게 재편되고 있고 또 배송 시장도 뭐 새벽 배송, 당일 배송 맞아요. 이것도 출판 시장에 상당히 많은 영향들을 미칠 것 네.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맞아요. 생각보다 정말 빠르게 많은 변화들이 네. 내년에도 지속되지 않을까. 맞아요.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키워드가 어떤 변화들을 만들어낼지 두렵기도 하면서 맞아요. 또 올해 정말 기라성 같은 책방들이 문을 많이 닫았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한강문고랑 북새통 서점 만화 파는 등등 곳이죠. 정말 많이 문을 닫았고요. 진짜 위기는 그 책방 이음 대표님도 10년 넘게 이 책방을 운영을 하셨는데 올해 이제 문을 닫았다고 그렇죠. 청와대에서 이제 도서점까지 시위를 하고 책방 문 닫으러 출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가 왜 이렇게 서글프던지 했던 그런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이 비서점이 되지 않게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니까요. 준비한 시간이 벌써 훌쩍 다 지나갔습니다.
저희가 1부, 2부에 걸쳐서 10개의 키워드를 총 선정을 해서 2020년 출판계를 총 정리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10개의 키워드를 말씀을 드리자면 도서정가제, 리커버, 자본주의 샤머니즘, 신인 작가와 직업 에세이 열풍, 구름빵 사태 이렇게 1부에서 살아봤고요. 2부에서는 코로나 여성서사, 재테크 도서 열풍, 문학상 사태 그리고 비대면 시대의 출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10개의 키워드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던 그런 한 해였는데요. 최 기자님 마지막으로 한 해를 정리하면서 이 이야기는 내가 꼭 했어야 되는데 못한 것 같다. 잊혀지면 안 될 것이 있었습니다. 그 출판 유통 선진화 문제이기도 한데 올해 6월이죠. 인터파크 송인서적이 또다시 부도가 났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인데요. 이렇게 되면 결국에 출판사들, 서점들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거든요. 왜냐하면 돈이 물리게 되는 거니까요. 이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제 워낙 이슈들이 많으니까 묻혀가고 있는데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도 다들 이제 관심을 갖고 좀 팔로우업을 계속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역시 저널리스트다운 아닙니다. 예리한 아닙니다. 저희가 미처 짚지 못했던 부분을 짚어주시는 우리 장 선생님도 혹시 뭐 저는 어쨌든 출판사들의 그 부침, 이 코로나를 겪으면서 출판사들의 부침이 그 어느 때보다 심했다는 것에 너무 가슴 아프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가능성들을 위해 계속 뛰고 있는 우리 편집자들, 디자이너들, 마케터들, 이분들의 삶의 개선 문제라든가 맞아요. 여러 부분들을 좀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한 해가 되어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좀 깊게 했고요. 그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이고 앞으로 향후 활동도 해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되는 한 해였어요. 예, 남은 기간 동안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를 응원하면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라는 마음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을 출판 관계자분들을 응원하고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저희 체크인 오늘 스페셜 특별 호였는데요. 2020 출판계 총정리하는 시간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인사도 똑같이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체크인 감사합니다.